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바이든 안보 지원, 틱톡 매각 법안 서명, 우크라 지원 즉각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의회가 입법 절차를 마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과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강제 매각 내용을 담은 법안에 공식 서명에 공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몇 시간 내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탄약, 대포, 로켓 시스템, 장갑차 등을 위한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나는 운송이 바로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3월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2.6% 상승, 큰 폭 개선.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올해 3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2.6% 증가한 2,83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수준입니다. 3월 내구재 수주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2.6% 증가에 부합했습니다. 내구재 수준은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530% 랠리 어쩌고, 도지코인 거래 급감, 알트 투자 빨간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 밈코인 중 하나인 도지코인 거래량이 15%나 급감하면서 상승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밖에도 반감기를 기점으로 오를 것이라고 점쳐지던 알트코인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14시 기준 도지코인은 0.16달러에 거래 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좀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상승 탄력에 좀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날 12% 정도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160달러 선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반값 전기차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미지수가 되긴 하겠지만 이 같은 소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죠. M7 기업 중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다만 좀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 안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욱 PD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장 전 시간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 이 실적 나오는 걸 보면 참 이상하죠.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시간내에서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실적을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또 지금 시간에서 지금 보니까 약 한 15% 급락 중인데, 이런 것을 보면 참 주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소식들과 정보로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샀다가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은 좀 자제하시고, 조금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엉덩이 무겁게라는 말이 좀 떠오르네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의 승부주 보시면서 화끈한 또 오늘 승부를 어떤 종목으로 볼지를 조금 시청하시면서 조금 대안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또 승부주들 결과를 좀 봐야겠죠. 수익률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 BHI 2.46% 수익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CJENM 0.26%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요,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고요. 하루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전 8시에 승부주 공개를 해드리고 장 마감 오늘장 내일장 방송에서 3시 40분경에 당일날 목표치에 대한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달 정도 보시다가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하면은 한번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원전 관련돼서 계속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은 초소형 원전에 대한 느낌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BHI 뭐 하루치 수익률 2.46% 대단한 수익률이지만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HI 올해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저께 뭐 시장 자체가 갭상승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이제 갭상승 감안해서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 60일선 안착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10,000원 정도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BHI는 저도 조금 관심이 갑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AI 관련 대소뿐만 아니라 또 전기차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전기차 생각하면 2차 전지만 얘기하시는데 그 인프라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원전과 전력 관련된 주식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고, 자 우리 김성교 전문가님, 네. CJ E&M 수익률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뭐 이걸로 결판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KBO 얘기를 안 해주셨길래 조금 네. 아쉬웠습니다. 사실 좀 부가 설명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자리 보면 72,000원대, 72,400원대를 지지를 하고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그 CJ E&M이 단순하게 그 엔터라든가 K-팝이나 콘텐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중계권에 대한 얘기들을 특히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를 보면은 단순하게 KBO 그러니까 야구 중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파리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즉 글로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중계권을 가지고서 이걸로 또 여러분들께 많은 이 중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라이선스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또 로열티 같은 것들을 지불해가면서 또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72,400원대에서 여기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정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자리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파동을 2번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 또 여기를 횡보를 이렇게 해왔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횡보로 보더라도 이 자리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자, 여기까지. 여기에 이 자리, 즉 8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목표가 90,000원까지는 저도 일단은 어느 정도 위로 좀 올려놓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J E&M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90,000원까지 조금 더 긍정적인 뷰 좀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오늘의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바닥 기운을 풍기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2차 전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려는 기운이 풍기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일까요? 어쨌든 이제 지금 어저께 반등을 강하게 준 게 반도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 뒤늦게 좀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조정의 끝자락의 흐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일단 첫 조정이 나올 때는 그냥 일반 종목이 이제 먼저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밀릴 때는 시장에 동행했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약간 투매라든지 마지막에 좀 끝자락에서는 주도주들이 흔들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시장은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 반등에 동참하지 못했던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저께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상승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었는데 저는 그렇다라면 물론 이제 어제 하루에 만의 상승만 가지고 이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주도주가 밀렸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본다면 저점 대비 그러니까 그저께죠. 저점 대비 거의 6% 정도, 6, 7% 정도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이 메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 기준으로 시간에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제 그저께
상당히 좀 강한 반등에 성공을 좀 했고요. 뭐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한 부분들,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한 거에 한 50% 정도를 되돌림이 나오는 반등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일단은 증시가 121선 혹은 241선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신호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를 하기가 두렵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되었다라면 그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조정 시에 내가 그동안 좀 눈여겨봤었던 종목군들을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메타 실적은 솔직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무래도 가이던스에서 약간의 시장보다 예상이 못 미쳤다는 부분들.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죠. 그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80억 불이면 뭐 가이던스 자체가 뭐 한 170억 불, 뭐 10억 불 차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것인가? 좀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자체가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에 너무 과하게 선반영됐다 그러면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는 뭐 선방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막 시장이 푹푹 빠질 가능성보다는 일회성 요소에 의해서 하루는 빠지더라도 또 하루는 오르는 이런 변동성 높은 장세만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타 실적도 발표가 됐지만 또 하이닉스가 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또 얼마나 더 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찌됐든 올해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간다라면 그 중에 한 축은 반도체가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안 가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으로 3,000포인트를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뭐 소부장 관련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5월 22일에 네.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어떤 전략을 취해가야 될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 걱정 기대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재 시장이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진짜로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있는 FOMC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이 좀 변심을 했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파월도 금리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또 약간 비둘기 발언을 했던 연준 의원들도 금리 동결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 FOMC에서 어떻게 그게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지 하고 또 QT 테이퍼링을 조금 줄이게 될 텐데, 그러니까 테이퍼링하는 속도를 이제 줄이게 될 텐데 이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한 것과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같은지 아니면 그 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FOMC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꾸준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은 전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아직은 투자하기에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 저도 질문 하나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이제 또 우리 선배님들 HBM 반도체라고 많이 듣잖아요. 그 HBM 반도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DDR이라고 해서 지금 5까지 나왔나요? 5, DDR5가 꽂혀서 이제 얘네들이 쉽게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DDR 이 친구들 갖다가는 계산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BM이라는 거를 이제 하이닉스랑 AMD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개발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게 뭐냐 고대역폭 메모리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는데 2차선 고속도로 좀 답답하죠. 근데 이게 한 16차선 고속도로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차가 덜 막히고 시원시원하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HBM 반도체는 이제 기존의 DDR이 한 2차선 도로였다면 HBM 반도체 한 16차선 한 17차선 될까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중요하고 이 얘기를 왜 했냐?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오늘 실적 앞두고 네. 초강수 베팅을 했더라고요. 청주에다가 20조를 쓰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는 한 점유율이 한 3위 정도 됐었나요? 그런데 이제 HBM 쪽에서는 1등을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마다 저같이 이제 좀 개인 투자 좀 답답한 게 SK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20조를 투자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는 장비주나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근데 또 장비주가 종류가 많잖아요. 네. 유창희 대표님이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청주에다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쪽을 좀 우리가 선별하면 좋을지 좀 이런 거. 뭐 사실은 이제 처음에 공장이 투자가 될 때는 뭐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드라이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성 ENG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유니셈, 뭐 한양 ENG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간다, 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현재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이게 10년, 20년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올해가 피크 아니냐, 혹은 뭐 내년 상반기에 피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공장이 내일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빨라야 2, 3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탄탄한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뭐 20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다라면 이 반도체 관련된 그 사이클이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짧은 질문. 네. 그러면 이제 유창희 대표님 오늘 승부주가 반도체 쪽이겠죠? 그렇죠. 오늘 반도체 쪽 갖고 나왔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유창희 대표님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보통 삼성전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오늘 승부주 말고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좀? 뭐 일단은 사실은 저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너무 작은 기업을 보시기보다는 한 시가총액이 한 1조 이상인 기업들을 조금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지금은 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뭐 저렴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하락이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발생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못 가면 반도체는 못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흐름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PSK 말씀드렸었는데 PSK 홀딩스도 상당히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월 달부터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탄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SE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 한번 상승하고 나서 행보하다가 이번에 끝자락에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끝자락에 조정이 나왔다가 어저께 그 조정이 나온 것을 단 하루 만에 회복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시장만 좋다라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TSE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이들 기업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종목군들 대부분이 긴 행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긴 행보가 한 6, 7개월 짧게는 뭐 4, 5개월 행보를 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이들 기업이 가려고 했었던 길을 다시 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굵직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께 같은 주제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오르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보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건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곧 5월이잖아요. 근데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가 올라갔던 부분이 왜 올라갔냐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AI 반도체 특히 이제 HBM 고대형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뭐 독점적으로 HBM3E를 생산을 해왔죠. 그러니까 5세대 그 HBM 반도체를 만들어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차세대, 6세대인 HBM4까지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도 지금 이제 사실상 경쟁 모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 받쳐줘야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 즉 TXN이나 아니면 MU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금에 나오는 이 기술을 따라가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고 특히나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마이크론이 지금 DDR5 메모리가 작년하고 올해 초 들어와 가지고서 그 불량률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마이크론에서 나오는 메모리는 피해라라는 게 사실상 이제 유저들 사이에 지금 퍼져 있거든요. 이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봤을 때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다음 거기 관련돼 있는 소부장들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가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까 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제 미국이 이제 다시 중국하고 여러 방면에서 또 이제 제재 들어가면서 이제 또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 느낌인데 어제 저녁이네요. 저녁자 뉴스에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이게 이제 중국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해서 검토를 한다고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한테는 또 어떠한 효과로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방금 얘기했던 설계 자산이라는 게 그건 팹리스 관련된 자산이었습니다. 팹리스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제 팹리스 관련된 자료들로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ASIC 관련돼 있는 반도체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되는 가온칩스라든가 아니면 ASIC 랜드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 몇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고 만약 이것이 이 회사들이 중국이랑 연결이 돼 있는가 여부를 우선 체크를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IRA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소부장들이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중국과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사업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나 있었는가, 혹은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이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여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될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2.8조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대표님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기대치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상치가 1조 네. 8천억 정도, 1조 8,700억, 800억이었는데 2조 8,800억
1,800억이면 1조 이상, 1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더 낸 것이고 예상치보다도 거의 뭐 한 50% 가까이, 50% 이상이죠. 50% 이상 더 낸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걸 또 영업이익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랑 비슷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더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판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포커스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주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추세가 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그 2차 전지를 가진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그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게 작년부터죠. 작년 3월부터 해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크게 올라갔었던 게 사실 그만큼 올라갔었는데 그랬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고점 거의 154만 원 근처까지 갔다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서 지금 다시 한 70% 가까이 빠진 상태에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전기차 부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고체에 대한 것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글로벌 수요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이 글로벌 수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토대 화두로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인도에서 현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거의 석탄이 한 70% 넘어가고 그다음에 석유랑 다른 가스까지 해가지고 거의 90%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를 쓰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중국만큼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가 전기차로 다시 국정과제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사실상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앞으로는 화석연료보다는 전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동수단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사용하던 그 정도 수준의 리튬의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에 따라 가지고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공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염호가 아니라 아예 광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염호와 광산을 비교했을 때 광산에서 일반적으로 호수에 나오는 거에 거의 한 20배 이상의 리튬을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인도 대륙 같은 경우 특징은 뭐냐면은 자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즉 도로라든가 전기 같은 게 아직 깔리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서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도가 자체적으로 히토리와 그다음 리튬 광산을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2차 전지 부문에서 다시금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거의 뭐 전 세계 70% 이상의 그 채굴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항해서 이번에는 인도도 채굴권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같이 대항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를 보면은 그럼 전기차만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해서 서서히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단계, 즉 이제는 그 석유를 아니면은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던 것을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전기 생산을 어느 정도 옮겨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서서히 변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걸 봤을 때는 ESS라든가 즉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런 초대형 그 축전 장치들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전고체 부문도 역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박람회에서 광저우 자동차가 반고체 배터리라고 그러죠. 겔형의 배터리를 지금 전해질을 쓰는 그 배터리를 공개를 했고 이게 2026년부터는 양산을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분야는 첫 번째는 전고체 분야가 됐고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ESS하고 폐배터리 재생 요 세 가지를
화두로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가 모델인 모델 2도 앞으로 좀 더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보면 오늘 에코프로 거래 재개돼서 딱 2차 전지 갖고 오신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에코프로는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 그러니까 55만 원대 지금 현재 바뀐 가격에서는 11만 원대에서 여기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수익을 보셨으니까 정리를 하세요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튀어 올라가지고 이 아주 욕을 한번 제대로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잠깐 에코프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제가 11만 원대에다가 여기 이 정도죠. 여기 이 정도 11만 원대 왔을 때 자, 여기에 이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내셨으면은 이제 충분히 8만 원대 그 당시에 8만 원대 정도에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하셨다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한 700% 이상 이익을 보셨다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20%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5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이 자리 제가 잡은 이 11만 원 자리를 보시게 되면 거의 이 자리가 사실상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에 어느 정도 그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역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계점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를 기준으로만 딱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그랬을 때 제 예상은 이렇게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대략 한 이 정도 수준 약 20만 5천 원 그러니까 옛날에 110만 원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이제는 인도가 여기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에 인도가 참전을 하면서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리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한다 그러면 혹은 이제 2차 전지가 단순히 그 이 리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듐이라든가 아니면은 나트륨 배터리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다시금 돌아간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처음에 이제 정지됐을 때는 좀 심란하셨다가 지금 2차 전지가 풍파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에코프로는 이게 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그 풍파를 다 넘어가고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거래 재개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관심이 있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기차 둔화되고 시카고에서 한파 왔을 때 전기차들 다 도로가에 거의 무덤식으로 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암흑기가 오고 있는데 아무리 테슬라가 저가형 발표를 해도 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해도 2025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둔화되고 약 40% 이상 판매량이 계속 올해 들어서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제 2차 전지가 뭐 전기차 쪽에 매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는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선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돌다리를 좀 두드려봐야 되는데 지금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지금 또 핑크빛 뉴스 나오는데 또 찾아보면 막상 인도 얘기해 주셨지만 테슬라 이거 가지고 또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도 들고 좀 안심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북미에 있는 엔솔 엔지 에너지 솔루션 랜싱 플랜트 그러니까 제가 일단 있던 그 동네죠. 학교에서 공부했던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얼티엄이라고 부르는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거기에 대한 배터리를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M은 얼티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전기차를 모두 거기서 만들어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원들이 이미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거기 랜싱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배터리 플랜트를 거기서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시간 안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공장을 지으려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2024년에 들어가면서부터 북미에서의 배터리 공장들이 우리나라 K배터리가 본격 가동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폐배터리에 관련된 재생 관련돼 있는 그 습식
그 습식으로 하는 공정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건식은 그냥 기존에 있던 배터리 그냥 뜯어내면 되지만 습식은 그 안에 있는 화합물들, 그러니까는 배터리에 들어있는 리튬, 망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발트 같은 이런 것들을 다시금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을 쓰는 공장인데, 이 공장들이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2024년 3분기부터는 준공이 돼서 본격 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그 여러 가지 폐배터리들에 대한 그 공장 이제 본격적인 재생은 올해 3분기부터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상태라 그러면은 어느 다시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어떤 뉴스나 어떤 변화가 좀 생겨야 이게 좀 쉽게 좀 받아들이고 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전기차가 빠르게 내연기관 차량을 잠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충전 인프라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근데 충전 인프라는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리 충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되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들 100만 원, 150만짜리 제품을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중저가형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애플처럼 거의 뭐 150만 원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삼성전자 높은 뭐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춰서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려면 결국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배터리 가격 때문에 전기차가 비싼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말로 갈수록, 전 연말 내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 가격은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또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또 신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 자동차라는 게 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주기로 제품이 완전 전 풀체인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세대 플랫폼의 전기차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출시가 된다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수요가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전기차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머스크가 반값 전기차 내놓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실현이 되면 엄청난 호재가 되겠네요. 배터리 쪽에요? 전기차나 뭐 2차 전지나 전반적으로? 네. 근데 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공장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을 좀 저가형 모델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가 어떤 그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의 저가형 모델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에 있는 차량들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자기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속으로는, 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술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좀 못 만드는 것인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여러 모델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어떤 대량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떤 제품들을 좀 내놓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 핑계일 뿐이고. 자,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에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테슬라에서는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 칩 있잖아요. 약 8만 5천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테슬라가 2차 전지보다 저쪽 반도체 쪽에 움직임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는?
저는 요거를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일단 그 AI 반도체를 가지고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가. 첫 번째는 그거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혁신이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전기로 가는 자동차.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한 거였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자율주행 업체들이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를 이용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그 위성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위성을 가지고서 AI 반도체와 그다음에 HBM이 들어가 있는 전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형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것을 했을 때 만약 제가 봤을 때는 머스크의 성격상 분명히 이거 벌써 개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이게 들어갔다 그랬을 때 만약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자율주행 이제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은 분명히 주가가 다시 한번 제가 보는 그 가장 그 보더라인이 $300였거든요. 테슬라는. 그럼 그거를 더 넘어가서 $400. 그러니까 테슬라 당시에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1,200가 넘어갔었는데 그 자리를 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선 했던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 자동차 전용의 그 어떤 그 AI가 관여하는 전장을 좀 더 만들고 싶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엔비디아에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까지 잘 짚어봤고요.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 개 기둥 관련해서 좀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 승부를 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먼저 승부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장 안에서 승부를 볼 승부주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타이거 일렉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솔루스 첨단 소재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먼저 승부주 전략 짜보겠습니다. 타이거 일렉인데요. 네. 요즘 프로브 카드 관련해서 또 네. 많이 관련주로서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네. 어떤 전략 좀 함께 세워갈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검사용 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HBM 관련돼서 이쪽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버닝이라든지 소켓보드, PCB 관련해서도 검사 장비를 좀 제조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FCBGA 기술력을 활용해가지고 AI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좀 확대하겠다. 계속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호강을 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거 일렉이 매출이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제 반도체 이런 그 소켓 테스트 기업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뭐 AI 반도체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뭐 스마트폰용 모바일용 D램 또 컴퓨터용 D램 요 두 개만 주력으로 시장에서 소비가 많았다라면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따로 있고요. 또 모바일 그리고 뭐 컴퓨터, 뭐 AI 반도체 등등 거의 모든 제품들 로봇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특화된 그 제품에 특화된 반도체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더라면 테스트하는 과정도 상당히 간편합니다. 왜냐면 그 절차대로 그 라인에서만 테스트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품종 대량 생산 혹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켓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타이거 일렉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매출 성장이 좀
좀 기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낸드라든지 일반 D램 관련해서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난 1월부터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4월 달에 좀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먼저 하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것도 사실은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4월 4일 그리고 4월 5일, 4월 8일, 요 3일 하락이 나온 거고 전체적으로는 뭐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이 확인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거나 반도체 관련돼서 시장을 좀 주도해서 올라가 준다라면 충분히 뭐 직전 고점대 4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2만 8천 원이 최근에 4월 달 지지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로 우리 타이거 일렉 만나봤습니다. 최근 또 시장 안에서 프로보카드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승부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일단은 구리 관련 종목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첫째 동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이쪽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서 움직임을 보시면은 대략 한 달 가까이 20거래 한 15일에서 20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인데, 자 여기 자리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위에 흔들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동까지 나오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상당히 좀 아주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많이 흔들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절대 놀라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여기에서 이 장체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아직은 자, 이 바닥에 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또 여기 이 자리 자 15,000원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공격적으로 갈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봤을 때 이 단순하게 이 종목이 전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라든가 아니면은 OLED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역시 또 관련이 있어서 복합 테마로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목표가 23,000원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자리 2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 여기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15,000원까지 혹은 여기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 11,000원대까지 좀 많이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7,500원을 제가 드리고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니까 제가 괜히 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좀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아직 적자예요. 네. 뭐 추석돼서 어제 주식이 또 반대로 테슬라 때문에 오른 건지 9% 정도 올랐던데, 아무튼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상으로 볼 때는 선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선 반영됐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적자폭이 추석에서 뭐 올 하반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해가지고서는 단순하게 어떤 2차 전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 자체의 수출이 일단은 기본으로 매출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까지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갔겠지만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영업 라인이 다변화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변화 라인의 효과가 뭐냐면은 지금 적자폭의 축소가 일단 첫 번째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봤을 때 이거 이외에도 OLED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도 역시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면은 전체적인 적자폭이 더 줄어들고 오히려 흑자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뭐 큰 뉴스는 아닌데 정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조세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아직 중단된 결정은 아니고, 네. 이거 전기차 판매 어쨌든 도움이 되겠죠? 전기차 판매도 도움은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전기차로 갔다가 이제 다시금 하이브리드로 돌아오는 그런 계층,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이제 걷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결정적으로 연료비도 엄청나게 연비가 좋고 그다음에 또 이 운행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 소비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솔루스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 OLED 좀 섞여 있는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세를 낼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두 가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바닥 기운을 풍기고 있는 반도체 살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타이거 일렉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부주 타이거 일렉 솔루스 첨단 소재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장 안에서의 수익률은 오늘장, 내일장 2부 마무리하기 전에 수익률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